안녕하세요. 야단 만개입니다. 바람 살랑이는 이 좋은 날, 잠시 마음 쉬어가실 수 있도록 조용한 이야기 한 자락 들려드릴게요. 편안히 앉으셔서 함께 해주세요. 옛날 인천 제물포에는 큰 부자인 과부마님이 있었습니다. 지아비가 죽으며 남긴 재산으로 상단을 일구어 5년도 지나지 않아 거상이 된 여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마님네 우두머리 백군 덕구아재가 들것에 실려온 것이었죠. 배가 닻을 내리고 화물을 옮기던 중에 그만 삿대가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마님, 면목이 없습니다요. 일주일만 젊었어도 날렵하게 피했을 텐데, 이젠 제 몸이 예전 같지 않은 모양입니다요. 자네 없이 저 무거운 짐을 어찌 실으란 말이냐. 닝보로 가는 배가 닷새 뒤인데 이를 어째야 하나. 급하신 김에 새 일꾼을 들이심이 좋을 듯합니다요. 마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곧 출항할 배에 사람이 모자란 것이지요. 이대로는 화물을 채싣지도 못할 판이었습니다. 결국 마님은 즉시 새백군을 구해드리기로 하였답니다. 그런데 지원자들은 삭고 하나 제대로 묶을 줄도 모르고 하역을 어찌하는지도 몰라 속만 타들어갔습니다. 그리하여 지원자들을 모조리 물리고 나니 끝끝내 산에 하나만 남아 있었지요. 자네 이름은 무엇이더냐? 예, 마님. 제 이름은 칠복이라 하옵니다. 칠복이는 다부진 어깨에 얼굴도 수려했습니다. 어쩐지 고인이 된 지아비와 풍모가 엇비슷하여 처음 보는 순간부터 눈길이 머물렀지요. 헌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청나라 말을 할 줄 안다고 했느냐? 오다가다 어깨너머로 배운 수준입니다. 아니다. 그것만으로도 보통 내기가 아니구나. 해서 마님은 칠복이를 배에 올리는 일꾼으로 삼았습니다. 들어온 첫날부터 칠복이는 돛줄이며 삭구며 척척 손질하니 금세 없어선 안 될 일꾼이 되었지요. 마님, 어제 말씀하신 사건은 모두 새로 손봤습니다요. 잘하였구나, 칠보가. 이래서 자네가 믿음직한 게야. 어느새 칠복이가 들어온 지도 닷새가 지났습니다. 마님의 상선은 닝보항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고 칠복이 또한 선원들과 함께 배에 오르게 되었답니다. 긴 항해 끝에 마님의 상선이 마침내 닝보항에 닿았습니다. 바다를 건너며 뱃사람들은 모두 고달팠지만 닝보에 무사히 도착했으니 이보다 다행일 수 없었지요. 자, 조심하십시오. 화물은 밑창부터 내립니다요. 칠복이는 다른 백군들과 함께 부지런히 짐을 날랐습니다. 땀은 줄줄 흐르고 팔이며 등짝이 땀에 젖어들었지요. 일이 한창 무르익자 칠복이는 우통을 훌렁 벗어 제꼈습니다. 그리곤 흘러내린 땀을 훔치며 다시 돛줄을 잡았지요. 모든 짐을 다 내린 뒤 칠복이는 항구 뒤편의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물을 한가득 퍼서는 머리며 가슴이며 쫙쫙 끼얹었답니다. 물을 뒤집었으니 그 탄탄한 몸이 더 또렷이 드러났지요. 에그머니나 저게 뭐야? 칠보기가 아주 그냥 다 보이네 정말. 헌데 마침 마님이 그 광경을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일을 마친 뒤 잠시 뱃머리에서 항구를 바라보던 마님은 뒤편으로 가다 물기어는 칠보기를 발견한 것이지요. 아니 이걸 내가 왜 보고 있는 게야. 마님은 놀란 눈으로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칠보기의 울끈불끈한 어깨며 물에 젖은 허리선이 그냥 아무리 봐도 눈을 뗄 수 없게 만들었지요. 내 가슴이 잘못되었나? 왜 이리 두근거릴까? 서방을 잃은 후 다 잊었는 줄 알았는데 말입니다. 어째 아랫배에서부터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것이었죠. 전신이 화끈거려서 얼굴이 홍시처럼 붉어졌답니다. 방으로 돌아온 뒤에도 자꾸만 물통 앞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몸이 웬만한 새부치보다도 단단했지. 눈을 감아도 떠오르니 잊히지가 않는구나. 그날 밤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아래 누워도 자꾸만 칠보기의 가슴팍만 생각났습니다. 눈이 말똥말똥
뜨거운 한숨이 이불 밖으로 새어나왔지요. 마님의 두근거림은 그렇게 며칠이나 더 이어졌습니다. 옥건이. 이로써 갑절의 갑절은 남는 장사로구나. 며칠 뒤 마님은 닝보 대상인들과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재물포에서 싣고 온 물건이 죄다 비싸게 팔렸으니 한 번에 커다란 이문을 남긴 것이지요. 오늘은 모두 흥겨이 마시고 즐기도록 하라. 마님은 상단의 노고를 풀 겸 잔치를 열기로 하였지요. 하여 근처 객잔을 통째로 빌려 준비를 시작했답니다. 칠보가 오늘 밤도 연회를 베풀 것이니 장터에 가서 술과 안주를 넉넉히 사오너라.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잊지 말고 진귀한 음식을 빠짐없이 챙겨오도록 하여라. 맡겨주시지요. 제가 제대로 골라오겠습니다요. 오냐 너만 믿겠다. 일꾼 중에서 청나라 말을 하는 이가 칠복이 뿐이었으니까요. 하여 칠복이는 마님의 심부름으로 장터로 향했답니다. 칠복이는 이른 시각에 배를 나와 장터로 향했습니다. 닝보에는 신기한 술과 음식이 잔뜩 있었지요. 칠복이는 이것저것 왕창 사들였답니다. 해가 기울 무렵이 되어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칠복이는 물건을 하나하나 창고에 옮겨둔 뒤 마님께 보고를 드리러 안채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헌데 방 앞에 도착했을 때였지요. 마님의 방 안에서 자박자박 물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응? 이 시간에 물소리라니? 무심코 문틈을 스쳐 지나려던 칠복이는 그만 그 안의 풍경을 보고 굳어버렸습니다. 과부마님이 방 안에 놓인 목욕통 안에서 하얀 옷자락 하나 없이 몸을 씻고 계셨던 것이지요. 머리를 감느라 흘러내린 머리칼이 물에 젖었지요. 물살 아래로 하얀 살결이 은은히 드러났습니다. 아니 저게 사람이요. 선녀요? 어쩜 저리도 고울 수 있단 말인가? 그 아름다운 자태에 가슴이 쿵쾅거렸지요. 칠복이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여인의 살결을 그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것도 자신이 모시는 마님의 몸이라니 혼이 빠지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지요. 아이구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구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칠복이는 급히 발길을 돌려 자기 방으로 달려들어갔습니다. 이놈 심장아. 가만 좀 있거라. 마님 뵈러 가야 한단 말이야. 칠복이는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애를 먹었지요. 그러해 겨우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칠보가 안으로 들어오너라. 예, 마님. 곧 들어가겠습니다요. 말은 씩씩하게 했지만 여전히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칠복이는 엉거주춤한 걸음으로 한참 만에야 안방에 들어섰지요. 칠복이는 눈이 휘둥그레해졌습니다. 화사한 비단 저고리를 걸친 과부마님은 요염하게 웃으며 칠복이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심지어 거나하게 술상까지 차려져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칠보가 오늘 수고가 많았다. 내가 손수 준비한 술상이니 부디 한 잔 들려무나. 아이고. 마님 이런 호사를 제가 어찌 감히. 허나 좀 그렇다면 고맙게 받겠습니다요. 칠복이는 술잔을 받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낱 일꾼에 불과한 자신을 귀히 여겨주는 마님에게 가슴이 먹먹해져 말이 턱 막힐 지경이었지요. 저 같은 놈한테 이렇게 대접해 주시다니요. 마님의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원. 그만 울고 잔이나 들거라. 이건 닝보에서만 구할 수 있는 귀한 술이니라. 예, 마님. 마시겠습니다요. 마시고 또 마시겠습니다요. 칠복이는 마님이 따라주는 술을 넙죽넙죽 받아 마셨습니다. 술맛이 어찌나 그윽한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지요. 술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마다 속이 달아나는 듯했지요. 몇 잔 돌고 나니 칠복이도 술기운이 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기분도 좋고 입도 가벼워진 칠복이는 어느덧 가슴속 이야기를 꺼내놓고 말았지요. 마님을 처음 뵈었을 때 깜짝 놀라고 말았지요. 하늘에서 선녀라도 내려오신 줄 알았더랬습니다요.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선녀라니 칭찬이 너무 과분하구나. 아닙니다요. 마님은 제 눈에 참말로 곱고 귀하신 분이십니다. 참말로 눈부시게 아름다우시지요. 그 말을 들은 마님의 가슴도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미 칠보기의 구릿빛 어깨며 단단한 팔뚝을 보았던 터라 그 장면이 다시금 머릿속에 어른거리는 것이었지요. 불시에 치솟는 열기에 어찌할 바를 모르던 마님은 자기도 모르게 칠보기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아버렸습니다. 정말이더냐? 내 얼굴이 그리도 곱게 보였더냐? 그럼요. 마님, 정말이고 말고요. 세상 천지의 마님만큼 곱고 기품 있는 여인은 없습니다요. 그 말을 끝으로 칠보기는 더는 참지 못하였죠. 하여 마시던 술잔을 턱하고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불붙은 마음을 감추지 못한 채 성큼성큼 마님 곁으로 다가섰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 대신 뜨거운 숨결만 오갔습니다. 마님, 처음 본 순간부터 사모하였습니다요. 나도 널 보았을 때부터 예사롭지 않았다. 마님의 살결은 배곡처럼 곱고 숨소리는 꾀꼬리 같았습니다. 그 밤 닝보의 달빛은 창문 너머로 길게 드리웠고 방 안의 호롱불은 자꾸만 흔들렸지요. 그리하여 칠보기는 그 밤을 결코 멈추지 않았고 마님 또한 더는 참으려 하지 않았답니다. 이튿날 해가 중천에 올랐을 무렵에야 칠보기는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지요. 자기 팔을 베고 과부마님이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옷 한 겹만 걸친 채였으니 칠보기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게냐? 마님의 자태는 실로 아슬아슬하였지요. 그는 황급히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앞뒤 분간도 못한 채 옷을 주워 입었습니다. 칠보기는 곧장 밖으로 뛰쳐나갔지요. 그리고는 상단의 일부터 챙기기 시작하였습니다. 돛줄을 당기고 화물짝을 나르며 눈코 뜰 새 없이 손을 놀렸지만 머릿속은 온통 안방에 남겨두고 온 마님 생각뿐이었지요. 이런 놈이 어디 있단 말이냐? 종놈이 그만 주제를 망각하고. 칠보기는 자꾸만 스스로를 탓했지요. 그리하여 칠보기는 온종일 마님의 얼굴을 피해 다녔습니다. 안채에 남은 마님 또한 마음이 편치 않았지요. 아이고, 어쩌자고 그런 일을. 내가 잠시 미쳤나 보다. 이러다 칠복이 눈에 천한 여자로 보이면 어이할꼬. 그렇게 걱정스런 말은 입 밖으로 튀어나오면서도 머릿속에서는 자꾸만 칠보기의 얼굴만 떠올랐지요. 하여 과부마님은 도무지 마음을 다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마님 역시 하루 종일 칠보기를 피해 다녔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서로가 서로를 피해 다니다 보니 집안 식구들 사이에 수군거림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가장 눈치 없는 덕고아제가 나서고 말았지요. 마님, 그 칠복이 놈이 혹 무슨 일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제가 불러다가 혼주를. 아니야. 칠복이는 아무 잘못도 없다. 내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말거라. 함부로 손이라도 댔다간 혼쭐을 날 줄 알아라. 예, 알겠습니다요. 마님. 마님의 단호한 꾸지람에 덕고아제은 벙벙해져서 돌아갔습니다. 그리하여 일은 그쯤에서 얼버무려졌지만 당사자인 마님과 칠복이는 그날 이후로 더욱 애가 탔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마님은 이불 속에 누울 때마다 칠복이의 다부진 기운이 자꾸만 스미는 듯하여 부채질을 해도 식지 않는 몸을 다스리기 어려웠습니다. 바늘로 허벅지를 찔러보기도 하였으나 불덩이 같은 속을 식히기엔 역부족이었지요. 이래가지곤 도무지 못 견디겠구나. 이렇게 앓느니 차라리 칠복이를 만나야겠어. 결국 마님은 스스로 결심을 내렸습니다. 일이 생각만 하다 밤마다 속이 뒤집히느니 차라리 칠복이의 방에 먼저 찾아가기로요. 그날 밤 과부마님은 이불을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살금살금 발을 옮겨 칠복이의 방문을 열고 들어가니 마침 칠복이가 코를 골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조심스레 다가가 칠복의 가슴께에 손을 얹었습니다. 칠보가 나 말이다. 상사병이란 게 이런 건가 싶다. 하지만 칠복이는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이에 마님의 배짱이 더해져서 이번엔 하얀 다리를 들어 칠복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내 놈 때문에 밤잠을 얼마나 설쳤는지 아느냐. 그러자 칠복이가 몸을 뒤척였지요. 순간 마님은 칠복의 몸 위에 올라타 버렸지요. 그제야 칠복이는 화들짝 깨어났습니다. 마님, 이러시면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요. 깨어 있었던 게냐? 그럼 어서 대답을 해야지. 하여간 이 미련한 녀석 같으니라고. 실상 칠복이는 마님이 들어설 때부터 깨어 있었으나 그 대담한 손길에 혼이 나가 그대로 굳어 있었던 것이지요. 헌데 일이 이렇게 되니 마님의 낯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니놈 때문에 내가 무슨 망신인지 모르겠구나. 이럴 바에야 닝보왕 앞바다에 뛰어드는 게 낫겠구나. 마님, 제발 그러지 마셔요. 마님이 가시면 이 칠복이도 바다에 뛰어들 겁니다요. 그리하여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답니다. 한참 후에야 두 사람은 나란히 마주보며 깔깔 웃고 말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있었는지 확인한 뒤였으니 민망함보단 기쁨이 먼저 앞섰던 것이지요. 칠보가 나 너 참 좋다. 네 얼굴만 보면 속이 따뜻해진다. 마님, 저도 그렇습니다요. 하루만 안 봐도 밥이 안 넘어가니 큰일이죠. 그날 밤 둘은 다시금 마음과 몸을 나누었지요. 둘은 닝보왕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나란히 누웠답니다. 그날 이후 마님과 칠복이는 닝보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항구 근처 객잔에 들려 식사를 하고 붉은 등롱이 걸린 여인숙에서 밤을 보냈지요. 이렇게 다니는 것이 참 오랜만이구나. 저도 꿈만 같습니다요. 마님이랑 날마다 이렇게 다니고 싶습니다요. 그렇게 둘은 다시 한번 하나가 되었지요. 칠복이와 과부마님은 함께 밤하늘의 별을 보았답니다. 이후로 과부마님과 칠복이는 틈만 나면 붙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서방이 죽은 이후 줄곧 혼자였지요. 이제 듬직한 칠복이가 옆에 있으니 너무나도 행복했지요. 시간이 흘러 제물포로 돌아갈 날이 되었습니다. 마님은 배에 비단을 가득히 실었습니다. 귀한 청나라 비단을 조선에 가져가면 10배는 남았지요. 헌데서의 중턱에 다다랐을 무렵이었지요. 갑자기 시커먼 배 한 척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어째 모양새부터 예사롭지 않았지요. 해적이다. 해적이야. 마님, 어서 몸을 피하소서. 해적배에서 우락부락한 사내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선두에 선 사내가 칼자루를 툭툭 쳤습니다. 살고 싶거든 가진 것을 순순히 넘겨라. 특히 비단, 닝보에서 산 비단을 내놓거라. 배에 비단이 실린 것을 다 아는 말투였습니다. 그런데 해적두목이 갑자기 칠복이를 가리켰지요. 오호라, 이놈 칠복이 아닌가? 이게 무슨 짓이오? 왜 우리 배를 막는 게요? 과부마님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두목의 말투가 어쩐지 칠복이를 아는 것 같았지요. 내 놈이 진작 나섰더라면 우리가 이 고생은 안 했을 터다. 두목, 지금은 사정이 다릅니다요. 뭐라고 두목이라고 했느냐? 그럼 혹시 칠복이 네가 내 통을? 그제야 마님은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었던 칠복이가 해적 무리였던 것이지요. 필시 비단을 노리고 상단에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마님의 가슴이 서늘해졌지요. 이럴 수가. 네가 저놈들과 한패였단 말이냐.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자신이 제물포로 가져가려던 청나라 비단을 노리고 이 해적대가 작정하고 달려들었다는 것을요. 그 안에 칠복이가 미리부터 심겨 있던 것이었죠. 어쩜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달콤한 말과 눈짓, 그리고 그 밤의 속삭임마저도 전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마님은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너한테 마음도 주고 몸도 주었거늘. 마님, 그게 아니오라. 듣기 싫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우습게 보였느냐. 칠복이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목은 자신이 믿던 부하 칠복이를 머슴 행세로 꾸며 마님의 상단에 몰래 심어두었던 것이지요. 허나 칠복이는 마님의 따뜻한 대접에 이미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과의 정의 마음을 연 칠복이는 더 참지 못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는 선창 옆에 놓인 노를 하나 움켜쥐었지요. 누구도 마님께 손끝 하나 댈 수 없소. 지나가려거든 내 피를 보고 가시오. 칠복이는 해적무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놈이 아주 간이 부었구나. 사랑 노름에 정신이 나갔지 뭐냐? 두목의 눈짓에 해적들이 우르르 칼을 뽑아들고 달려들었습니다. 칠복이는 노를 휘둘러 그들을 막아냈습니다. 허나 해적은 수가 많았고 칼날은 날카로웠지요. 결국 두목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가 칼을 높이 치켜들자 칠복이의 노는 한순간에 딱 부러져 나갔고 그 다음 칼날이 번쩍이며 칠복이의 어깨를 깊게 베었습니다. 마님은 절대로 못 넘깁니다요. 이놈이 정신 못 차렸구나. 이어 다리에도 칼이 스치며 피가 뚝뚝 흘렀습니다. 칠복이는 젖먹던 힘까지 끌어모아 싸웠지만 이내 피투성이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만, 제발 그만하시오. 비단이든 뭐든 다 가져가시오. 제발 칠복이 목숨만은 제발. 진작 그리 나왔으면 됐을 일을. 해적들은 비단을 모조리 빼앗아 떠나버렸습니다. 마님은 쓰러진 칠복이를 수습해 제물포로 돌아왔지요. 저놈이 내 마음을 저리도 짓밟았단 말이냐. 그래도 날 지키려 적골이 되었으니 이걸 대체 어찌해야 하느냐. 마님은 칠복이 곁에서 밤낮으로 간호하였지요. 사흘이 지나서야 칠복이는 겨우 눈을 떴습니다. 마님 정말 죄송합니다요. 상처가 다 아물면 떠나거라. 더는 네 얼굴을 보기 어렵구나. 칠복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지요. 그 뺨엔 뜨거운 눈물만 타고 흘렀습니다. 며칠 뒤 칠복이는 비틀비틀 마님 앞에 섰습니다. 마님, 그동안 고마웠습니다요. 부디 평안히 지내십시오. 칠복이의 뒷모습은 더없이 무거웠습니다. 끝내 지키지 못한 마님을 뒤로하고 눈물을 삼킨 채 발걸음을 옮긴 것이지요. 과부마님 또한 담장 안에 선 채 말없이 지켜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칠복이 이 나쁜 놈아. 차라리 날 철저히 배신하지 그랬느냐. 그랬으면 마음이 이렇게 아프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슬픔에 젖을 틈도 없었습니다. 배에 실렸던 청나라 비단은 모조리 해적에게 털렸고 그 비단을 주문하고 자금을 대니는 다름 아닌 한양 제일의 거상 최갑부였지요. 성미 급하고 손해를 절대 참지 않는 자라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부얼은 부디 노여움을 거두소서. 반드시 더 귀한 비단을 마련해드리겠습니다. 말이 통할 줄 알았건만 사기꾼이나 다름없구먼. 10만 양을 고스란히 털렸다니 그게 말이 되는가. 그 죄는 오롯이 제 탓입니다. 남은 재산과 집이라도 팔아 보상드리겠습니다. 됐고 한 푼이라도 모자라면 관아에 고발할 테니 그리 아시오. 과부마님은 그 길로 집과 남은 가산을 모조리 정리해 겨우겨우 절반가량의 손해를 메웠습니다. 본전은커녕 반타작이구먼. 그래도 그간 정이 있으니 이쯤에서 덮어주지. 최갑부가 떠나자 마님은 빈 마당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살던 집은 남의 손에 넘어갔고 돈 한 푼 없이 내쫓긴 신세가 되었지요. 담장 아래 앉아 하염없이 울던 그때였습니다. 마님 어찌 이 꼴이 되셨단 말입니까? 제게로 오시지요. 됐다. 너는 이미 내 곁을 떠났으니 신경 끄고 가거라. 그렇게 말은 했지만 방법이 없었지요. 마님의 눈가엔 다시금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는 묵묵히 마님 곁에 앉아
아무 말 없이 등을 내어주었지요. 그래도 당분간 몸이라도 추스르셔야지요. 마님, 지는 마님의 은혜를 꿈에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요. 이제부턴 마님을 위해 목숨을 걸겠습니다. 딱 한 번만 저를 믿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부마님은 칠복이와 함께한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걸었던 길. 그리고 자신을 위해 해적들과 맞서던 그의 모습. 그 마음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결국 마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이 허술하오나 지내시기엔 무리 없을 것이옵니다. 알겠다. 지는 볼 일이 있어 나가니 편히 쉬소서. 그렇게 말한 칠복이는 곧장 집을 나섰고 마님은 홀로 초막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루한 삶이었지만 있을 건 다 있었죠. 처마 밑에는 장작이 있고 쌀독엔 잡곡이 남아 있었지요. 허나 눈물은 자꾸만 흘러나왔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억울함은 쉬이 가시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각 칠복이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마님의 비단을 되찾고자 백방으로 나섰습니다. 하여 기어코 해적대의 뒤를 밟기로 마음먹은 것이지요. 저놈은 두목의 신복 아닌가? 옳거니 뒤를 밟아보자. 미행하던 칠복이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놈이 들어간 곳이 다름 아닌 최갑부의 대저택이었기 때문이지요. 칠복이는 재빨리 담을 타고 올라 지붕 위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기척을 죽이고 귀를 바짝 세우자 안에서 수상한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만 양 어치 비단에다 선불로 준 10만 양까지. 모조리 내가 삼켰으니 2배로 남는 장사로다. 아이고, 갑부 어르신. 이번에도 통쾌하게 한 건 하셨습니다요. 여인네가 참 순진해. 그대로 속다니. 이 정도면 장사도 아니다. 자, 이번 몫이다. 아니 이런 일만냥이나 감사옵니다. 갑부님을 죽을 때까지 따르겠나이다. 칠복이의 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알고 보니 해적대와 갑부는 애초부터 짜고 친 고약한 패였던 것이지요. 어째 수상하다 했더니만 이런 내막이 있었구나. 비단을 빼앗기 위한 모든 일이 다 계획된 사기극이었던 것입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에 칠복이는 이를 꽉 깨물었습니다. 내 이놈들을 그냥. 아니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지. 복수보다도 먼저 마님의 비단부터 되찾아야 했지요. 칠복이는 조심스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바닷가에 정박해 있는 해적선으로 향했지요. 배 주위엔 불빛 하나 없이 어둑했지요. 해적들은 술에 취해 고래고래 떠들고 있었고 그 틈을 타 칠복이는 작은 나룻배를 끌고 해적선 뒤편에 몰래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거기엔 마님의 비단이 가득했습니다. 그 옆에는 상인들에게 갈취한 재물이 그득하였지요. 어휴, 경계심이라곤 약에 쓸 데도 없구나. 보는 내가 다 한심하다야. 칠복이는 조용히 비단을 배에 옮겨 실었습니다. 빼앗은 재물도 모조리 추려내어 실은 뒤 기름통을 꺼내 창고 사방에 뿌렸지요. 그리곤 불씨 하나를 던져놓고 곧장 배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잠시 뒤 해적선의 불길이 번쩍 치솟았습니다. 해적들이 놀라 달려나오고 선장은 고함을 지르며 발을 굴렀지만 이미 배는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그 틈을 타 칠복이는 노를 저었지요. 순식간에 멀리 빠져나갔습니다. 칠복아, 이게 다 그 비단이란 말이냐? 마님, 무사히 되찾아왔습니다요. 해적선에 불을 지르고 그 틈에 빼내었지요. 과부마님은 칠복이의 두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복받치는 기쁨에 눈시울이 붉어졌지요. 칠복이는 그날 밤 해적선에서 본 일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마님께 전하였습니다. 최갑부가 마님의 비단을 빼돌렸다는 사실까지도요. 이놈들, 사람의 탈을 쓰고도 어찌 이리 악랄할 수가 있단 말이냐.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구나. 이제는 우리가 나설 차례다. 하지만 저들은 조정조차 손대지 못하는 자들입니다요. 그래서다.
억울하게 당한 백성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 그 방법은 내게 이미 생각이 있다. 마님과 칠복은 그렇게 머리를 맞대고 크고도 은밀한 복수를 꾸미기 시작했답니다. 며칠 후 칠복이는 다시 최갑부에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놈이 여길 어디라고 기어들어오느냐? 목숨이 2개라도 되는 줄 아느냐? 잃은 게 없어서 두려울 것도 없습니다. 비단이 어디 있는지 제가 알고 있지요. 역시 내 놈이 훔쳐갔구나. 당장 내놓지 못할까? 성질은 여전하십니다. 그 전에 10만 양, 그 돈부터 돌려주시지요. 두목이 씩씩대며 달려들려 하자 최갑부가 손을 내저으며 막아섰습니다. 흥정을 끝내야 물건이 오지 않겠는가? 알겠다. 10만 양 내주겠다. 그러면 사흘 뒤 비단과 돈을 재물포합섬에서 교환합시다. 좋다. 그날을 기다리겠다. 칠복이가 돌아가자 최갑부는 심술궂게 웃었습니다. 10만 양은 무슨 얼어 죽을. 비단만 다시 손에 놓고 저놈과 과부는 섬에서 깨끗이 없애버려라.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요. 드디어 사흘 뒤 밤이 찾아왔습니다. 칠복이와 과부마님은 배에 비단을 싣고 노를 저어 외딴 섬에 도착하였지요. 고요한 달밤, 숨소리조차 죽은 그 해변에 자정 무렵 해적선 한 척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말로 비단을 들고 나왔군. 조선 놈들 참으로 순진하다니까. 이젠 다 끝났다. 죽여라.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습니다. 비단을 확인하자마자 해적무리들이 칼을 뽑아들었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어둠 속에서 석화시 한 줄기가 날아들고 귀가 먹먹한 함성 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이게 도대체 다 무엇이냐? 어디서 잔치라도 벌어지는 것이냐? 잔치가 아니다. 이건 내 놈 장례식이다. 갑작스레 함성 소리가 일더니 섬 뒤편 바다에서 배들이 줄지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바로 재물포 상인들이었지요. 그동안 최갑부에게 등쳐먹히고 해적대에게 재물을 빼앗긴 상인들이 과부마님의 경문을 받고 한데 모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쇠스랑이며 부직갱이 혹은 도끼를 들고 순식간에 해적들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무지랭이들 모아봤자 그게 그거다. 두목, 어서 다 쓸어버리거라. 해적무리는 기세 좋게 칼을 뽑아들었지요. 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상인들과 백성들은 말 그대로 죽기 살기로 맞섰습니다. 어느덧 해적들이 하나둘씩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천한 놈들아 비켜라. 네 놈들이 내 상대가 되겠느냐? 두목은 맹수처럼 날뛰며 수십 명을 쓰러뜨렸지만 그 앞을 막아선 자가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칠복이었습니다. 두목, 당신 상대는 이 칠복이요. 이 배은망덕한 놈아. 살려주는 애를 배신하더니 이젠 칼까지 겨누어. 방금 배은망덕이라 하였소? 그건 힘없는 사람들을 약탈하는 당신에게나 어울리외다. 두목은 끝까지 발악을 하였지요. 그러다 칠복이가 휘두른 몽둥이의 정통으로 얻어맞았답니다. 그 한 방으로 해적두목은 혀를 길게 빼물고 기절하고 말았지요. 최갑부 역시 사방에 둘러싸여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해적단의 완패였지요. 살려주시오. 목숨만 살려준다면 제가 빼앗은 재산은 모조리 내놓겠습니다. 결국 최갑부는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빼앗은 재물을 전부 토해내게 되었지요. 그간 벌어들인 돈은 모조리 몰수당했고 관아에 넘겨져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장사로 조선을 주무르던 사내가 끝내 초라한 죄인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되찾은 재물 앞에서 과부마님과 칠복이는 서로를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칠보가 이게 꿈이냐 생시냐. 난 아직도 믿기지 않는구나. 마님, 참말로 축하드립니다요. 이제는 마음 편히 장사하셔도 됩니다요. 과부마님은 기어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알거지가 되었다 생각했는데
칠복이의 활약으로 모든 걸 되찾았으니 어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 회포를 풀며 서로를 품에 안았지요. 용기백배한 칠복이는 예전보다 훨씬 커졌습니다. 과부마님은 몇 번이고 살려달라 외쳤지만 칠복이의 허리심에는 자비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마님은 밤새도록 황홀경을 맛보았지요. 그 뒤로 과부마님은 상단을 다시 일으켰고 장사 손재주가 본디 뛰어난 터라 머자나 그 재산이 100만 냥을 넘게 되었습니다. 재물포는 물론 한양까지 마님의 물건이 없는 가게는 없을 정도였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과부마님을 조선 제1의 여상인이라 부르게 되었지요. 허나 그 모든 성공 뒤에는 칠복이의 숨은 활약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웃으면 그것으로 족하였던 것이지요. 그 뒤로 칠복이는 낮에는 재물포의 평범한 뱃사람으로 밤에는 마님의 방에서 서방이 되었지요. 칠복이가 오면 과부마님은 순식간에 요염한 얼굴을 지었답니다. 그리고는 칠복이를 제아비로 모시며 밤새 뜨겁게 안겼다고 하네요. 그렇게 둘은 오래도록 해로하였다고 합니다. 옛사람이 이르길 정심견성이라 하였습니다. 마음을 바르게 가지면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뜻이지요. 우리도 어떠한 역경에도 다시 꽃피울 날이 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 철수란 사냥꾼 청년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를 모시며 살았지요. 하루는 할아버지가 위독하여 철수를 머리맡으로 불렀지요. 철수야, 이리 가까이 와 보거라. 이 늙은이가 저승길 떠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말이 있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돌아가신다니요.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마세요. 아니다, 철수야. 이 늙은이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런데 너에게 숨겨온 진실이 있어 가슴이 찢어질 듯하구나. 할아버지는 철수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난 사실 네 친할아버지가 아니다. 15년 전 내 부모가 죽고 나서 널 맡은 것뿐이란다. 아니, 그게 정말이셔요? 그래. 그리고 그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철수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맹수에게 당한 거라 하셨는데. 아니다. 김대감이 직접 활을 쏘아 죽인 것이다. 네. 아버지는 조정의 무관이었는데 김대감의 비리를 폭로하려 하다가 되려 당한 것이다.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습니까? 김대감의 위세가 하늘을 찌르는데 누가 나서서 그를 고발하겠느냐? 마을 사람들 모두 두려워하여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이 늙은이도 겁이 나서 진실을 숨겼노라. 철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15년의 그리움이 타오르는 분노로 바뀌는 순간이었지요. 저는 지금까지 원수와 같은 하늘 아래 살아왔군요. 이 늙은이의 비겁함을 용서하거라, 철수야. 하지만 이제라도 네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철수는 깊게 고개를 숙였지요. 분노가 마음속에서 결의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반드시 부모님의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허나 조심하거라. 김대감은 보통 권세가가 아니니 신중하게 싸워야 한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나 철수의 눈은 이미 복수심으로 불타고 있었지요. 할아버지의 고백을 들은 철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호롱불 앞에 앉아 김대감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지요. 김대감, 하늘 아래 숨길 것은 없는 법이다. 내가 하늘을 대신해 내 죄를 벌하리라. 다음 날 아침 철수는 김대감의 저택으로 향했지요. 강릉 한복판에 자리한 저택은 참으로 으리으리했습니다. 철수는 멀찍이 떨어져 기와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경비가 한눈에도 삼엄해 보였지요.
저런 철통 같은 곳에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인들만 해도 수십 명은 되어 보이는군. 그때 마을 사람 하나가 철수를 발견하고 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오. 김대감에 대해 물어볼 것이 있소이다. 난 아무것도 모르오. 김대감님 일에 대해서는 함부로 말할 수 없소. 마을 사람은 두려운 표정으로 급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접근해 보았지만 모두 같은 반응이었지요. 장터의 상인은 김대감 이야기만 나와도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젊은이, 그런 위험한 말은 하지 마시오. 괜스레 김대감님께 거스르면 온 가족이 화를 당한다오. 아무도 그에게 맞설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김대감의 권세가 마을 전체를 짓누르고 있었지요. 김대감이 간악한 자 같으니 모두가 겁먹어도 나 철수는 반드시 복수하리라. 철수가 마을을 돌아다니며 정보를 모을 때였습니다. 김대감 댁 하인 하나가 철수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었지요. 철수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 사내가 자꾸 이 근처를 맴도는구나. 혹시 김대감이 말씀하신 철수라는 자가 아닐까? 철수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마도 철수에 대해 김대감 측에서 포착한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커녕 위험에 빠질 처지였지요. 오두막에 돌아온 철수는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낮에 김대감의 하인에게 발각된 일이 자꾸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깥에서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하다. 이 시각에 짐승이 나올 리는 없는데. 순간 오두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자객들이 일제히 뛰어들었습니다. 달빛 없는 어둠 속에서 칼날이 번쩍였지요. 철수라는 자가 바로 너냐? 네 목숨을 거두러 왔다. 철수는 재빨리 몸을 굴려 칼을 피했습니다. 그야말로 번개 같았지요. 김대감이 벌써 움직였구나. 허나 호락호락하게 당하지는 않는다. 그리고는 오두막 뒷문으로 뛰쳐나갔지요. 철수는 어둠 속에서도 산길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놓치지 마라. 김대감님께서 반드시 죽이라 하셨다. 철수는 숨을 헐떡이며 산속으로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자객들은 조직적으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생각보다 훈련이 잘 되어 있구나. 단순한 하인들이 아니다. 철수가 바위 틈으로 몸을 숨기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객 하나가 칼을 휘둘러 그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상처를 입혔다. 이제 멀리 가지 못할 것이다. 자객들의 포위망은 점점 좁혀지고 있었지요. 철수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잡히고 말 것이다. 어디 숨을 곳이 없을까? 그때 앞에 깊은 계곡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다. 철수는 절벽 끝에 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자객들이 칼을 번쩍이며 다가오고 있었지요. 김대감, 네가 이토록 잔혹한 자였구나. 하지만 나는 여기서 죽을 수 없다. 철수는 절벽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깊은 어둠만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옥난 마님은 이른 새벽에 밖으로 나왔지요. 잠을 깊이 자지 못하는 마님은 아침마다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잠이 오지 않는구나. 이 도라지와 더덕이라도 캐어두어야겠다. 이렇게 캔 약초로 약을 지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베풀곤 하였습니다. 그때 덤불 사이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십니까?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신지요? 덤불 안쪽에는 젊은 사내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바로 사냥꾼 철수였지요. 절벽에서 떨어진 그는 큰 부상을 입은 것이었습니다. 상처가 위중하구나. 당장 조처를 취해야겠어. 마님은 곧장 철수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떨어진 상처 말고도 베인 상처도 있군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당하셨나이까? 저는 이 산에 사는 사냥꾼 철수라고 하옵니다.
악한 자들에게 쫓겨 이렇게 되었습니다. 철수의 말에 옥나는 순간 남편 김대감이 떠올랐습니다. 이 주변에서 자객을 부리는 자는 김대감뿐이었지요. 혹시 김대감과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마님께서는 김대감을 어찌 아십니까? 설마 저를 그에게 넘기실 작정이신가요?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대감이 제 남편인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네, 허나 그분의 잔혹한 행동에는 찬동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표정에는 적의가 느껴지지 않았지요. 우선 상처부터 치료해 드리겠습니다. 옥나는 약초를 씹어 철수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속치마를 찢어 상처를 감싸주었지요. 고맙습니다, 마님. 남편과 적대하는 저를 이렇게 도와주시다니. 아닙니다. 안전한 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남편 김대감에게 죽은 억울한 사람이 어디 한둘이어야지요. 마님은 속죄하는 마음으로 철수를 도왔습니다. 그리하여 철수를 부축하여 비밀 은신처로 데려갔답니다. 은신처는 마님이 약초를 캐다 들리는 초막이었지요. 이곳은 저 혼자만 사용하는 곳이니 안전합니다. 옥나는 철수의 상처에 새로운 약초를 발랐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철수의 상처는 빠르게 아물고 있었지요. 사흘이 지나자 철수는 많이 회복되어 있었습니다. 옥난이 정성껏 돌봐준 덕분이었지요. 마님의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왜 저 같은 자를 도와주시는 것입니까? 남편의 잔혹한 행동을 보며 늘 마음이 아팠지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것을 보면서도 막지 못한 것이 한스러웠답니다. 옥난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지요. 마님께서도 김대감의 행동에 괴로워하고 계셨군요. 김대감은 제 남편이지만 흉엄한 자입니다. 심지어 비리를 고발하려던 무관을 그 가족과 함께 몰살한 적도 있다는군요. 그 순간 철수는 머릿속에 벼락이 치는 것 같았습니다. 혹시 그 무관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성이 김씨였던 것만 기억합니다. 그 집안에서 오직 막내 아들만 살아남았다고 하더군요. 철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옥난이 말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가족이었지요. 그 막내 아들이 바로 저입니다. 김대감은 제 가족을 죽인 원수입니다. 자신이 구한 사람이 남편의 피해자였다니요. 옥난은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철수는 옥난의 손을 굳게 잡았습니다. 누군가는 김대감을 막아야 합니다. 제가 도와드리지요. 속죄하는 마음으로 복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그렇게 가해자와 피해자가 하나로 뭉치게 되었지요.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마님의 간호로 철수의 상처도 많이 나았지요. 철수는 조심스럽게 마을 상황을 살펴보러 내려왔습니다. 헌데 마을의 모습은 철수가 예상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가을 거디가 한창인데도 사람들 얼굴엔 절망이 가득했지요. 한 농부가 김대감의 하인에게 곡식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철수를 잡지 못한 것에는 니들의 죄가 크다. 하여 김대감님께서 세금을 2배로 올리라 명하셨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겨울을 어떻게 나겠습니까? 철수는 숨어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마을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었지요. 우물가에서는 한 과부가 아이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 사정을 물어보았지요. 철수와 내통했다며 내 남편을 죽였소이다. 이런 일이 어찌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요즘 김대감님은 철수라는 자를 찾지 못해 매일같이 분풀이를 하는 중입니다. 철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지요. 이제 알겠다. 김대감을 처단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이 강원도 땅 전체를 구하는 일이구나. 철수는 복수를 넘어
의로운 일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악한을 처단하여 마을의 평화를 가져오리라. 다음 날 옥나는 서재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죄악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야 했으니까요. 마침 김대감은 관아에 나간 사이였지요. 옥난에게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제야 서재의 문서를 살펴볼 수 있겠구나. 분명 죄악의 증거들이 있을 것이다. 옥난은 조심스럽게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가구와 서랍 안에는 수많은 문서들이 들어차 있었지요. 옥난은 가장 깊은 금고의 문서를 살펴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관아와 주고받은 뇌물부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기록까지 적혀 있었지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기록까지 해두다니. 철수 가족을 죽인 일도 여기 적혀 있구나.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며 김대감이 들어왔습니다. 관아 일이 일찍 끝나 예상보다 빨리 돌아온 것이었지요. 부인이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옥나는 깜짝 놀라 문서를 떨어뜨렸습니다. 김대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지요. 대감, 그저 청소를 하려고 들어왔을 뿐입니다. 청소라고? 하인들이 할 일을 네가 왜 하느냐? 김대감의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혹시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요즘 네 행동이 이상하더니. 옥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의심하기 시작한 것이 분명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저 청소를 하려고 왔을 뿐입니다. 허나 김대감은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며칠 전 새벽에 어디 갔었는지 말해보아라. 하인이 네가 산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으니. 김대감은 이미 자신을 감시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나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아 산보를 했을 뿐입니다. 진짜 이유를 내가 말해주마. 니녀는 철수라는 자와 손을 잡은 것이야. 내 말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발각이 난 옥나는 달아나려 하였습니다. 허나 김대감이 옥난의 팔을 낚아챘지요. 감히 남편을 배신하다니.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철수는 옥난이 돌아오지 않자 불안해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지요. 하여 김대감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아프옵니다.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안채에서 옥난의 비명소리가 들려왔지요.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하여 단숨에 마당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니 웬 놈이냐? 얘들아, 어서 저놈을 막아라. 부하들이 가로막으면서 치열한 싸움이 벌어졌지요. 철수는 막아서는 이들을 베며 옥난을 찾아 헤맸습니다. 철수는 천신만고 끝에 옥난을 구출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기와집을 빠져나왔지요. 마님, 다친 곳은 없으십니까?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비록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이 문서는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옥난 마님은 철수에게 문서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이 죽은 날을 기록한 것이었지요. 철수는 피가 나도록 이를 깨물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허나 김대감은 이제 더욱 경계할 것입니다. 저는 이미 각오를 했습니다. 남편의 죄악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소이다. 두 사람은 김대감을 치기 위해 밤새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요. 이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님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김대감은 산신당에서 접선을 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산신당 길목에서 기다리겠소이다. 이번에는 반드시 김대감을 처단할 것이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맞잡고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복수 계획을 세운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철수와 옥란은 은신처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러면서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철수님과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이런 평온함을 느껴본 것이 언제였을까요? 저도 마님과 있으면 마음이 녹는 것 같소이다. 철수도 옥난을 마주 보았습니다. 화롯불에 비춰진 그녀의 얼굴이 더욱 빛나 보였지요. 옥난은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철수에게 기울어져 있었지요. 이제 철수님 없이는 한시도 못 살 것 같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옥난은 철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철수의 거친 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지요. 바깥에서는 눈발이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두 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지요. 철수는 옥난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그의 손끝에 전해졌지요. 마님, 진심으로 사모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어느새 옥난은 철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철수의 넓은 가슴에 닿자 온몸이 떨렸지요. 오늘 밤만은 모든 것을 잊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완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어두운 바깥에는 밤새 눈이 내렸지요. 며칠이 지난 아침이었습니다. 철수는 상황을 살펴보러 은신처를 떠났지요. 혼자 남은 옥난은 은신처에서 철수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은신처 문이 거칠게 열렸지요. 마님 대감께서 즉시 모시라 하셨소이다. 저항하면 그대로 배라고 명하셨으니 목숨이 아까우면 가만히 계시지요. 옥난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대감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옥난은 결박당한 채 마을 장터로 끌려왔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는 처형대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김대감은 이미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있었지요. 너는 천한 사냥꾼과 간음을 저질렀으니 법에 따라 처단하겠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웅성거렸습니다. 아무도 감히 김대감에게 반대할 수 없었지요. 더욱이 남편을 배신한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김대감은 옥난을 처형대 앞에 무릎 꿇게 했습니다. 허나 옥난은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똑바로 바라보았지요. 당신의 죄악에 비하면 제 죄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당신이야말로 죄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도 뻔뻔하구나. 어디 그 잘난 철수가 널 구할 수 있을까? 김대감의 말대로 철수는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옥난을 구하려고 달려들고 싶었지요. 허나 김대감의 부하들은 구름처럼 많았습니다. 제발 그만두시오. 그 여인은 무죄하오. 철수의 외침이 장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대감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지요. 저놈을 어서 잡아라. 부하들이 철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철수는 결사적으로 싸웠지만 중과부적이었지요. 철수, 내 여인이 죽는 모습을 지켜보아라. 이것이 나에게 덤빈 대가로다. 옥난은 철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후회가 없었지요. 이제 처형을 집행하겠다. 철수님, 저를 잊지 마세요. 그리고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셔요. 김대감의 칼이 번쩍였습니다. 옥난은 철수를 바라보다 숨을 거두었지요. 옥난마님. 김대감, 내 놈을 반드시 죽이겠다. 철수는 절규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요. 이젠 네 차례다. 어서 철수를 죽여라. 그때였습니다. 철수는 젖먹던 힘을 다해 부하들을 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그대로 깊은 산속으로 달아났지요. 부하들이 뒤를 쫓았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습니다. 옥난을 잃은 철수는 밤낮 없이 무술을 연마했습니다. 3번의 겨울과 여름이 흘렀습니다. 허나 그의 복수심은 더욱 불타올랐지요. 마님에 대한 그리움은 깊어만 지는군요.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원수를 갚겠소이다. 철수는 매일 활쏘기와 검수를 연마했습니다.
철수는 나무에 매달린 관역을 향해 화살을 쏘았습니다. 10발 모두 정확히 중심을 맞췄지요. 두고 보아라. 김대감 네 목을 반드시 베리라. 마을에서는 철수가 죽었다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김대감 역시 철수의 위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래서 더욱 포악하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허나 사실 철수는 숨어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답니다. 김대감, 내 놈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내 최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옥란과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들이 그의 복수 의지를 더욱 불타오르게 했지요. 3년의 은둔 생활을 보낸 철수에게도 봄이 찾아왔습니다. 마침내 하산할 때가 되었지요. 마님, 이제 곧입니다. 반드시 원수를 갚아드리겠소이다. 그때 앞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가 다가가니 한 처녀가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지요. 아가씨, 무슨 일로 이리 슬퍼하고 계시오? 누구시옵니까? 이런 깊은 산에서 사람을 만나다니 놀랍소이다. 저는 이 산에 사는 철수라고 하옵니다. 아씨께서 너무 슬퍼하시기에 말을 걸었소이다. 춘심은 철수의 진심 어린 표정을 보고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는 춘심이라고 하옵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성묘를 왔었지요. 그러다 슬픔이 북받쳐 그만 울고 말았습니다. 철수는 춘심이의 사정이 궁금해졌습니다. 혹시 자신과 같은 처지는 아닌지 염려스러웠지요. 누가 아버님을 해친 겁니까? 김대감이라는 자가 아버지를 모함하였습니다. 관아에서 곤장을 맞은 아버님은 그만 후유증으로 돌아가시고 말았지요. 철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춘심 역시 김대감의 피해자였던 것이지요. 김대감이라고 하셨소? 네, 그 악한 자 때문에 저희 가문이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복수하겠다고 말 것입니다. 철수는 춘심에게서 옥란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아씨는 저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 역시 김대감에게 가족을 잃었죠.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동지와 다름없습니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침내 복수심을 나눌 동지를 만난 것이었지요. 저는 비록 여자의 몸이지만 복수는 양보 못합니다. 우리 함께 그 악한 자를 처단합시다. 좋습니다. 그 기계가 아주 믿음직합니다. 철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해졌지요. 그리하여 철수와 춘심이는 동지가 되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로 내려와 김대감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마을에서는 또다시 김대감의 횡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악한 자의 횡포가 여전하군요. 이제 더 이상 지켜볼 수만은 없소이다. 춘심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반가에서 자란 그녀는 병법과 학문에 능통하였지요. 김대감의 부하들부터 차례로 제거해야 합니다. 혼자가 된 김대감은 훨씬 다루기 쉬울 것입니다. 김대감의 신복인 흑호부터 처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가 사라지면 나머지는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참으로 묘안입니다. 철수는 병장기를 점검했습니다. 3년간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온 것이었지요. 그날 밤 철수는 김대감 저택 근처에서 흑호를 기다렸습니다. 춘심의 정보대로 흑호가 정해진 시간에 순찰을 나왔지요. 요즘 마을이 조용한 것 같은데 혹시 철수가 다시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그때 철수는 나무 위에 숨어 기회를 노리고 있었지요. 바로 지금이다. 철수의 화살이 정확히 흑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흑호는 비명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지요. 옥란마님,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후 며칠 동안 두 사람은 김대감의 부하들을 제거해 나갔습니다. 춘심의 꾀와 철수의 무술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지요. 김대감은 자신의 부하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그 주변에는 몇 명의 하인만이 남아 있었지요. 흑호를 비롯해 믿을 만한 부하들이 모두 사라졌다.
혹시 철수가 돌아온 것은 아닐까? 김대감은 불안해하며 기와집 안에만 머물렀습니다. 철수와 춘심의 작전이 성공한 것이었지요. 이제 김대감이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옥건이 이제 최종 작전이요. 마지막 사냥을 시작하겠소이다. 철수는 당당하게 김대감 기와집 사랑채로 들어갔지요. 김대감은 완전히 고립된 상태였습니다. 사랑채에 혼자 앉은 김대감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철수, 네가 살아 있었구나. 내 부하들을 모두 죽인 것도 너였겠지. 15년 전 내 가족을 죽이고 3년 전 마님을 죽인 죄를 받으러 왔소. 철수의 음성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분노에 휩싸인 젊은이가 아니었지요. 네가 나를 해치면 관아에서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미 춘심아 씨가 당신의 죄악을 관아에 고발했소. 더 이상 관아가 지켜주지 못할 것이오. 김대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 권력도 돈도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냐, 땅이냐, 무엇이든 주겠다. 당신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소. 당신이 저지른 죄값을 치르면 될 뿐이오. 철수는 활을 꺼내 화살을 시위에 걸었습니다. 제발 살려다오.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다오. 김대감은 벌벌 떨며 뒤로 물러섰지요. 내 부모님과 형님이 용서를 빌었을 때 들어주었소? 옥남마님의 목숨을 구걸했을 때 들어주었소? 철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차가운 정의감이 담겨 있었지요. 이제 당신이 저지른 죄의 심판을 받으시오. 철수의 화살이 김대감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습니다. 김대감은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졌지요. 마을 사람들이요. 이제 김대감의 횡포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오랫동안 군림했던 악인이 마침내 처단된 것이었지요. 사람들은 서로를 얼싸안고 기뻐 날뛰었습니다. 허나 철수와 춘심은 인파 사이에서 조용히 사라졌지요. 철수는 춘심과 함께 옥란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는 들꽃들이 피어 있었지요. 마님, 마침내 원수를 갚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시옵소서. 철수는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이 터져나왔지요. 철수님 그만 눈물을 거두셔요. 마님도 철수님이 행복하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춘심은 철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했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마음이 철수에게 전해졌지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행복을 이제는 찾아도 되겠지요? 그게 이를 말입니까? 저 또한 철수님을 돕겠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새로운 곳으로 향했습니다. 석양이 물든 산길을 걸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었지요. 이제 복수가 아닌 사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철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긴 복수의 여정이 끝나고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었지요. 옛날 강원도 산골 마을에는 봉대라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봉대는 셋이 들 것을 혼자서 들어 올릴 정도로 힘이 장사였지요. 헌데 머리가 좀 띨띨해서 마을 사람들한테는 종종 놀림감이 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과부 충주댁이 봉대를 찾아왔습니다. 봉대야, 아침밥은 먹었니? 오늘 우리 집 지붕에 기와 몇 장 다시 얹어야 하는데. 네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이고 충주댁이 그러시면 마다할 수 있나요? 망태랑 사다리만 빌려주시오. 바로 올라가겠소이다. 봉대는 얼결에 따라가서는 기와를 들고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날이 덥기도 하고 평소보다 미끄러운 기와가 발밑에서 껄쩍지근하였지요. 해서 그만 중심을 잃고 엉덩 방아를 찍고 말았지요. 그 와중에 허리끈이 풀렸는지 봉대의 바지가 벗겨지고 말았답니다.
헌데 그 광경을 충주댁이 바로 아래에서 보고 있지 뭡니까? 충주댁은 얼굴을 붉히며 연신 부채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고야, 세상에 저게 말이여 방망이여. 저런 왕건이가 어디 흔하단 말인가. 그날 봉대는 다친 엉덩이를 부여잡고 안방에 누웠지요. 그때 충주댁이 찬죽을 가져다 주며 슬며시 다가와 앉았습니다. 봉대야, 엉덩이는 괜찮으냐? 별거 없소. 한숨 자면 나을 거요. 헌데 왜 지금까지 숨기고 살았어? 숨기다니 뭘 숨겼단 말이오? 그런 왕건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말이나 해주지 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수다. 헌데 충주댁이 웃으시니 내가 다 괜스레 가슴이 뛰는구먼요. 봉대야, 서방 잃은 지 10년이 넘어버렸구먼. 해서 내 목이 말라도 너무 말랐지 않았겠어? 그러니 오늘만큼은 네가 내 속을 좀 채워주면 안 되겠니? 그런 말은 처음 들어서 어찌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수다. 헌디 충주댁이 외롭다면 기와 올리는 것보다 더 급하겠지요. 그날 밤 봉대는 지붕 대신 충주댁 위에 올라타고 말았지요. 밤이 새도록 충주댁은 아주 자지러졌습니다. 봉대는 이름처럼 봉이 커서 충주댁 평생에 처음 보는 크기였답니다. 하여 충주댁은 벌린 입을 다물지도 못하고 죽겠다며 울부짖었습니다. 원 없이 봉대를 받아들인 충주댁은 간만에 쿨쿨 잠이 들었지요. 다음 날 해는 중천을 넘겼지만 충주댁은 아직 이불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봉대를 향해 속삭였지요. 어째 이 속이 아직도 벅차네. 봉대야, 네 같은 총각이 내 서방이라면 그럼 내 팔자가 참말로 복받은 팔자일 텐디. 간만에 소원을 푼 충주댁은 다음 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답니다. 며칠이 더 지나 이번에는 나주댁이 봉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봉대야, 우리 집 아궁이가 자꾸 연기만 뿜는다. 네가 한번 봐줘야 쓰겄어. 고장이 났단 말씀이오. 그럼 어디 살펴봅시다요. 봉대는 대뜸 나주댁을 따라 나섰습니다. 헌데 부엌 아궁이는 번듯했고 재도 없이 말끔했습니다. 아궁이가 멀쩡한데 어디가 잘못됐다는 것이오. 나주댁은 대답 대신 치마를 허리까지 훌쩍 걷어 올렸지요. 저기 있는 거 말고 여기 있는 아궁이가 말썽이다. 너무 안 써서 그런가? 불씨가 도통 안 붙는 것이야. 아이고, 망측해라 나주댁. 그게 무슨 말씀이오? 다 안다 봉대야. 안성댁이 누구 덕에 웃는지. 나도 좀 웃어보자, 봉대야. 참말로 동네의 소문이 이렇게 빠르다니. 이래갖고 마을이를 어찌하겠소? 내 입에 자물쇠 걸었어. 무겁게 닫고 있을 테니 염려 붙들어 매렴. 그리하여 봉대는 나주댁 아궁이의 불씨를 다시금 살려주었지요. 봉대가 부직갱이를 휘두르니 나주댁은 김을 제대로 뿜었지요. 그날 밤 나주댁 아랫목은 여느 겨울보다도 더 따뜻하였습니다. 다음 날 봉대는 일찌감치 나주댁 문 밖을 나섰지요. 절대 이 일은 가슴에만 묻으시오. 나랑 단단히 약속한 거요. 헌데 나주댁은 말 한마디 못하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참말로 장작 총각일세. 한 달치 불기를 하루 만에 다 뿜었네 그랴. 아주 내가 소원 풀었구먼. 나주댁과의 일을 치르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이었지요. 이게 또 웬일입니까? 이번에는 옆마을에서 과부들이 몰려온 것이었죠. 과부들은 봉대네 마당을 메우고 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복의 봉대 총각. 우리 집 아궁이도 한번 손봐주게나. 아니, 이 여편네가 뭔 소리여. 우리 집 구들장이 먼저요. 설마 새치기 하는 것이요? 순서는 내가 첫째지. 난 동이 트기도 전에 마당에 와 있었다니까. 그렇게 마당은 이른 새벽부터 난장판이 되었지요. 봉대는 어찌할 바를 몰라 식은땀만 흘렸답니다.
아이고, 제발 그만들 하시고 돌아가 주시오. 난 그저 일이나 도우러 다닌 것뿐이오. 우리가 옆마을에서 왔다고 내쫓는 것이요? 이게 무슨 천대란 말이요? 그러게 말이제.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온 줄 알기나요? 그러지 말고 날짜를 하나씩 나눠주면 될 것 아니요? 하루에 하나, 그게 정답이제. 이런 망측한 소리를 어디서 배우셨단 말이오. 이러다 동네 체면이 다 말아먹히겠구먼. 봉대는 머리를 싸매고 절레절레 고개를 저었지요. 그러건 말건 몰려든 과부들의 눈빛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사실 수년 전 물난리가 났을 때 장정들이 많이 죽었지요. 해서 이 근방에는 과부들이 차고 넘쳤답니다. 부직갱이는 하나인데 손볼 아궁이는 많은 것이었죠. 하여 봉대는 결국 옆마을까지 원정 과부집을 순방했답니다. 봉대가 자꾸만 옆마을에 가니 이번엔 동네에서 난리가 났지요.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간 거요? 옆마을에서 돌아올 생각을 안 쳐. 무엇이요? 이러다 봉대를 뺏기게 생겼구먼. 이럴 게 아니라 봉대를 찾으러 가야겠어. 결국 과부들이 잔뜩 모여 옆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거기서 뭐 하고 있는 게야? 어여 우리 마을로 돌아가야지 않겠어? 무엇이요? 봉대가 무슨 마을 재산인가? 옳은 말씀이지. 여기엔 봉대 맛을 못 본 과부들이 수두룩하구먼. 한 바퀴 돌 때까지는 절대 못 돌려주니 그리 알아. 그쪽 형편은 그쪽 형편이제. 우린 데려가야 쓰겄수. 여기저기 다 뺏기고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라. 서로 봉대를 내놓으라며 소리치고 난리도 아니었죠. 그러다 결국 과부들과 옆마을 과부들 사이에 손찌검이 오가고 말았습니다. 치마자락이 휘날리며 싸움이 벌어지니 꼴이 참으로 가관이었지요. 그만들 하시오 좀. 이럴 거면 차라리 내가 이 마을을 떠나겠소이다. 봉대가 붉어진 얼굴로 외쳤지요. 그제야 과부들의 손이 멈추고 일제히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봉대야, 그건 그냥 말인 거지? 설마 정말로 떠날 작정은 아니겠지? 나 하나 때문에 동네가 이리 시끄러워서 되겠소. 이러니 내가 어디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소? 알겠다, 알겠어. 제발 가지는 말거라. 싸움은 이제 안 할 테니. 봉대의 으름장의 과부들은 결국 싸움을 멈추었답니다. 헌데 그것도 그때뿐이었지요. 거의 사흘에 한 번일까요? 그 후로도 마을 과부들은 봉대를 가지고 싸움을 벌였답니다. 아이고 동네 창피해서 살 수가 없구나. 내가 미쳤지. 어쩌자고 일을 이렇게 벌렸담. 아닌 게 아니라 봉대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밤놀이도 하루 이틀이지요. 매일같이 과부들에게 쥐어짜이니 몸이 축날 수밖에요. 슬슬 지긋지긋해진 봉대는 마을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분간 마을을 뜨던지 해야지. 이러다가 제 명에 못 죽지 싶다. 하여 봉대는 마을을 벗어나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 과부들은 한참 후에야 봉대가 사라진 것을 알았지요. 아니 봉대 이것이 어딜 갔어? 옆마을에도 없다는데 숨어도 단단히 숨었구먼. 이럴 게 아니라 합심해서 봉대를 찾읍시다들. 한편 봉대는 산속에 초막을 짓고 살았지요. 좀 불편하긴 해도 홀가분하기가 이를 데 없었답니다. 진작에 이럴 것을. 조용한 것이 아주 마음이 편안하구만. 그렇게 며칠이 지났지요. 하루는 봉대가 산길을 지날 때였습니다. 덤불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그러더니 여인이 휘청이며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보시오. 괜찮으시오. 어디 다친 데는 없소. 고운 옷자락이 찢기고 얼굴엔 흙이 묻은 채였지요. 여인은 바위에 기대숨을 몰아쉬며 말하였습니다. 산적들에게 쫓기다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다리를 다친 모양입니다. 이런.
어디 한번 보십시다. 봉대는 여인의 발목을 살폈지요. 발목이 퉁퉁 부어오른 것이 단단히 삔 게 틀리없었습니다. 하여 봉대는 주저없이 여인을 업었습니다. 이래선 산길을 더 걷기 어렵겠소. 내 집으로 모시고 가겠소이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부지 이름이나마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봉대라고 하오. 그저 사람 일은 도울 수 있을 때 돕는 것이지요. 봉대는 효원 마님을 업고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봉대는 마님을 안방에 눕히고 상처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누추하지만 쉴 수는 있을 거요. 며칠이라도 여기서 쉬시며 상처를 추스르시오. 누추하다니요. 이리도 따뜻한 마음씨는 처음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봉대님. 마님의 말씨는 나긋나긋하면서도 단정했지요. 품새는 또 어찌나 고운지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뼈대 있는 자손다운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행동 거지만 봐도 기품이 넘치는구나. 분명 높은 집, 마님이 틀림없어. 봉대는 그런 마님 앞에서 괜히 옷깃을 여몄지요. 그리고는 밤마다 약초를 다리고 죽을 쑤어 정성껏 간호하였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마님의 발은 거의 회복되었지요. 떠날 채비를 하던 마님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혹시 동해 넘어 강릉에 갈 일이 있으신지요? 그럴 땐 이 편지를 들고 이대감 댁을 찾으십시오. 그곳에서 제 이름을 대면 모두가 알아볼 것이외다. 아니 이대감 댁이라니요. 혹시 강릉에서 이름난 그 대갓집이란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그 집이 제 친정이랍니다. 제가 그 집 맏며느리이니 잘 봐주실 것입니다. 남편을 일찍 잃은 효원 마님은 시부모 이대감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오늘 이 은혜를 언젠가는 꼭 갚고 싶습니다. 그 후로도 봉대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효원 마님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마님은 봉대의 보살핌 속에 몸이 거의 다 나았더랬지요. 그러는 동안 봉대는 마님의 기품과 마음 씀씀이에 감복하였지요. 비록 입으로 말한 적은 없으나 속으론 큰 존경심을 품었습니다. 혼자서 걷는데 더는 무리가 없군요. 완쾌될 때까지 더 머무르시지요. 아닙니다. 이제 그만 떠나야지요. 그동안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봉대님. 조심히 가시고 나중에 꼭 뵙게 되기를 바라오. 강릉에 오게 되면 꼭 들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효원 마님이 떠난 뒤 봉대는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과부들은 난리가 났지요. 허나 봉대는 몰려드는 과부들을 점잖게 거절했습니다. 아직도 효원 마님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뭐시여? 이제 우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요? 봉대 저것이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한가벼. 물건을 달고 태어난 것이 평생 참을 수 있어서? 오거니, 그때까지 어디 안 가나 지켜봐야겠구먼. 봉대는 밭으로 나가 김을 메고 잡초를 뽑았지요. 그날도 평소처럼 쟁기를 지고 들이를 보았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가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바로 동네 박영감이었습니다. 이복의 봉대야, 집에 있는가? 아니,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 아, 말도 말게. 황소가 진창에 빠지고 말았네. 헌디 아무리 당겨도 꿈쩍을 안 하는구먼. 여럿이 달려들어도 도통 소용이 없어. 해서 자네밖에 생각이 안 나서 말이야. 아, 그러십니까요? 제가 한번 가보지요. 봉대는 박영감을 따라 황급히 들기를 향해 나섰습니다. 들판을 한참 걷자 진창 한가운데 황소 한 마리가 보였지요. 황소는 앞다리를 푹 빠뜨린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람 셋이 매달려도 꿈쩍도 하지 않았지요. 잠시만 기다려보게. 내가 동네에서 줄을 가져오마. 줄은 됐습니다요, 어르신. 그냥 놔두시고 가만히 계셔보시구려.
봉대는 진창 속으로 성큼성큼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황소의 뒷다리 밑으로 손을 넣었습니다. 곧이어 봉대는 무거운 숨을 내쉬며 힘을 주었지요. 그러자 커다란 황소가 붕 떠오르는 게 아니겠습니까? 봉대는 황소를 번쩍 들더니 마른 땅 위에 내려놓았지요. 아이고야, 자네 사람 맞나? 장정 셋이서 못하던 걸 혼자 했는가? 자네가 힘 좋다는 소문이야 들었지만 이리도 무지막지한 줄은 몰랐구먼. 뭐 별거 아닙니다요.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 봉대는 감사를 듣는 둥 마는 둥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또 며칠이 지났지요. 그날도 봉대는 들이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헌데 저 멀리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탄 사람들이 봉대를 향해 다가오는 것이었지요. 그 선두에는 곱게 단장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효원 마님이었지요. 아니, 마님이십니까? 이 먼 데까지 어인일로. 봉대님,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그날 이후 늘 마음에 걸려 다시 찾게 되었어요. 효원 마님의 뒤에는 칼을 찬 무사들이 둘러서 있었지요. 어째 그 모습만으로도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 시간을 내주시겠어요? 봉대와 마님은 조용한 곳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제가 본 봉대님의 힘은 천하제 일이었습니다. 그 힘을 허투루 썩히기엔 너무 아깝습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그 강릉 저택으로 가자는 말씀이신가요? 가기 전 먼저 거쳐야 할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몸을 더 단련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훗날 나라의 큰일에 제가 청구하겠습니다. 봉대는 순간 당황하였지요. 허나 마님의 눈빛은 진지하기 이를 데 없었지요. 나라의 일이라 하셨습니까? 저 같은 촌부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봉대님은 타고난 분이셔요. 앞으로 반드시 큰일에 필요하십니다. 봉대의 사양에도 효원 마님은 끈질기게 권하였지요. 결국 봉대도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마님께서 이토록 권하신다면 따라가 보지요. 그리하여 봉대는 효원 마님과 함께 길을 나섰습니다. 헌데 어째 일행들은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향했답니다. 산을 두어 넘은 끝에 말이 멈추었습니다. 헌데 도착한 곳은 무술을 연마하는 군영 같았습니다. 마님, 여기가 강릉은 아닌 듯 싶은데요. 여긴 산중 훈련소입니다. 봉대님께서는 먼저 훈련을 받게 될 겁니다. 모든 과정을 마치면 그 다음이 진짜 시작이에요. 봉대는 깜짝 놀랐지요. 허나 존경하는 효원 마님의 말이라 그러려니 했답니다. 하여 고개를 끄덕이고 문 안으로 들어섰지요. 군영에는 무사들이 도열해 있었지요. 효원 마님은 회색 갑주를 입은 장수를 향해 말했습니다. 최검객, 이 사람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분입니다. 천성이 강골이니 크게 키워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촌사람이 대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것이요? 제가 직접 보았습니다. 진창에 빠진 황소를 혼자 들어 올리더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좋소. 그렇다면 내가 직접 시험해 보지요. 그리하여 봉대는 최검객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최검객은 봉대를 데리고 훈련장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큼직한 바위덩이 하나를 가리켰지요. 자네가 힘이 장사라 들었네. 그렇다면 저 바위덩이를 들 수 있겠나? 뭐 한번 해보지요. 봉대는 느긋하게 바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깊이 들이신 뒤 힘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른 몸통만 한 바위가 들썩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순간 바위가 번쩍 들려 허리춤까지 올라왔지요. 그 모습을 본 최검객은 눈이 휘둥그레졌답니다. 보통 인물이 아니군. 좋다. 일단 합격이다. 그날 이후 최검객은 봉대에게 온갖 무술을 가르쳤습니다. 봉대는 배우는 족족 몸에 익혔지요. 그 실력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서
석 달이 지나자 군영 내에서 당할 자가 없었답니다. 몇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최검객이 훈련장에 무사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봉대의 실력을 시험해보려 한다. 누구든 자원해서 나와 봉대와 한판 겨루도록 하라. 헌데 무사들 중 누구 하나 앞으로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검객이 얼굴을 찡그리며 다시 일갈하였지요. 이런 겁쟁이들 같으니라고. 좋다. 그럼 내가 직접 정해주마. 그리하여 날쌔기로 소문난 무사 3명이 뽑혔습니다. 자, 어서 쳐라. 3명의 무사는 동시에 봉대에게 달려들었지요. 허나 봉대는 놀라울 만큼 침착하게 몸을 돌렸지요. 그러더니 허리춤을 잡아 한 사람을 던져버렸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깨로 맺히고 마지막은 뒤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3사람이 순식간에 나가 떨어지고 말았지요. 좋다. 이번엔 10명이다. 전열을 맞추어 봉대를 쓰러뜨려 보아라. 10명이 달려들었지만 결과는 앞과 같았습니다. 봉대는 맨손으로 10사람을 죄다 던져버렸지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검을 쥐게 하자 칼솜씨가 바람을 갈랐지요. 심지어 사범인 최검객마저 봉대의 칼을 피하기 바빴습니다. 이거 사람 아니고 귀신이로구나. 마님은 대체 어디서 이런 복덩이를 가져오셨담? 최검객은 봉대가 무인의 그릇을 타고났다며 기뻐하였습니다. 반년 만에 휘하 무사 중 으뜸이 되었으니까요. 봉대 자네에게 거는 기대가 크네. 헌데 정작 봉대는 심드렁했습니다. 처음 따라올 때 말했던 바와 너무 달랐거든요. 그저 산중에서 훈련만 하니 지루하기 짝이 없었지요. 결국 참다 못한 봉대는 최검객을 찾아갔습니다. 저는 마님께서 강릉에 데려간다 하셔서 따라왔습니다요. 헌데 한 해가 넘도록 훈련만 하는 것이요. 그리 성급할 것 없네. 마님께서 큰 뜻을 두셨기에 조용히 때를 기다리는 것이야. 조금만 더 인내해보게. 뜻을 펼칠 날이 멀지 않았네. 말씀은 늘 그리하시지만 말입니다요. 대체 언제까지 기다리란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칼만 휘두르다 늙는 것 아니겠소? 그제야 최검객은 제대로 답해 주었지요. 그 언제가 머자 나올 것이야. 아마 한두 달 안으로 정해질 걸세. 그때까지만 더 참아주게. 봉대는 답답하긴 했지만 딱히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하여 검을 들고 다시 훈련장으로 나섰습니다. 에휴, 효원 마님을 믿고 참아야지. 봉대는 사실 효원 마님을 너무나 보고 싶었거든요. 훈련을 게을리하다가 마님 뵐 낯이 없으면 안 되지. 그리하여 봉대는 꾹 참고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훈련장에 나팔이 울렸습니다. 최검객이 무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드디어 거사의 날이 도래하였노라. 모두 복면을 쓰고 무기를 챙기거라. 무장을 마치는 자부터 나를 따르도록 하라. 군영의 무사들은 복면을 두르고 칼과 창을 챙겼습니다. 최검객은 봉대에게도 복면을 건넸지요. 봉대, 자네도 함께 가야 하네. 이 거사는 자네 없이는 완성할 수 없지.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최검객이 목소리를 낮췄지요. 강릉의 이대감을 기억하나? 그가 효원 마님을 배신하고 죽이려고 들었다네. 우리의 거사는 이대감에게 징벌을 내리는 일일세. 최검객의 호령에 수십 명의 무사들이 말에 올랐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강릉이었지요. 검은 복면을 두른 무사들의 행렬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군대 같았습니다. 이제야 강릉으로 가는 것이구먼. 헌데 저 많은 무사들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봉대는 영문을 알 수 없었지요. 그래도 묵묵히 말고삐를 잡았습니다. 해질 무렵 그들은 강릉 성문 앞에 도착하였습니다.
성문을 지키던 병사들이 최검객에 알아보았지요. 이들은 막기는커녕 곧바로 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하여 무사들은 아무런 저항 없이 진입하였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이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최검객은 무사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이대감은 마님을 배신한 자다. 그 집에는 사병 많으니 절대 방심 마라. 봉대, 자네는 나와 함께 앞장을 서게. 수십 명의 무사들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봉대는 가장 앞에서 대문을 통째로 걷어차 무너뜨렸습니다. 이대감의 사병들과 하인들이 막으러 달려나왔지요. 허나 최검객 휘하 무사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기합 소리와 함께 창날이 번뜩였지요. 저택 사방에서 비명 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당황한 이대감은 이내 무사들에게 붙들렸습니다. 무사들은 이대감을 마당에 무릎을 꿇렸지요. 이게 무슨 짓이냐? 감히 사대부의 집에 무사들을 들이다니. 나는 조정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다. 니들이 이러고도 무사할성 싶으냐? 마님을 배신하고 사람을 죽인 자에겐 자비란 없다. 이대감, 오늘 너의 목을 내 손으로 벨 것이다. 최검객은 칼을 빼어들고 이대감 앞에 섰습니다. 그러자 봉대가 다급히 최검객을 막아섰습니다. 검객날이 잠깐만 멈추시지요. 이대감이 어찌되었건 마님의 시아버지라 하였소. 그런 분을 여기서 이대로 배다니요. 너무 성급하진 않소이까? 최검객은 눈썹을 찡그렸지요. 봉대, 지금 저자를 변호하는 겐가? 마님의 고통과 원한을 잊었단 말인가? 그 순간 누군가가 급히 말을 달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로 효원 마님이었지요. 최검객, 비켜주십시오. 이대감의 피는 제 손으로 씻겠습니다. 마님은 칼을 뽑아들고 이대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멈추거라. 뒤편에서 똑같은 얼굴의 여인이 달려오는 것이었지요. 그러더니 효원 마님의 칼을 쳐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무슨 부도덕한 짓이냐? 어서 썩 물러가지 못하겠느냐? 두 여인은 놀랍도록 닮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요. 마당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오? 효원 마님이 둘이라니. 봉대는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한참 동안이나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답니다. 봉대님, 헷갈리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제가 효원입니다. 지금껏 봉대님을 이끈 자는 제가 아니라 여동생 효진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리까리합니다요. 지금까지의 마님이 효원 마님이 아니라면 마님은 진짜 효원 마님입니까요? 봉대가 헤매고 있으니 효원 마님이 정리를 해주었지요. 봉대님, 저 여인은 제 여동생 효진입니다. 그동안 제 행세를 하며 봉대님을 훈련시킨 것이지요. 시아버지 이대감을 제거하려 한 것도 모두 그녀의 짓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적을 동원해 죽이려 하였지요. 그제야 봉대의 눈이 번쩍 뜨였지요. 그렇다면 그날 쫓기던 것도 설마. 맞습니다. 효진이가 고용한 자객들에게 쫓기던 중이었지요. 그때 봉대님이 아니었다면 전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쩜 그렇게 쌍둥이의 성격이 다를까요? 봉대는 효진 마님의 간악함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는 것이지요? 시아버님은 기운 없는 노인일 뿐이요. 이 모든 건 대감댁 재산을 노린 효진이 꾸민 일입니다. 봉대는 입술을 깨물며 칼을 땅에 꽂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대감 앞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이대감 어르신은 죄가 없소. 칼을 거두시오. 그러자 효진이 칼을 뽑아들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상 너도 방해가 되는구나. 최검객, 저자도 포함해서 모조리 죽여라. 알겠소, 마님. 최검객과 자객들이 덤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봉대는 자객을 집어던지고
무기는 죄다 부러뜨렸지요. 봉대네 이놈, 네가 날 당할성 싶으냐? 당하고 자시고 어서 썩 물러가시오 검객나리. 봉대는 달려드는 최검객의 칼을 슬쩍 피했지요. 그러더니 허리춤을 붙잡아 바람개비 돌리듯 돌렸답니다. 그리고는 한참 만에야 손을 놓았지요. 최검객은 종이 비행기 마냥 날아가서는 기둥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아주 거품까지 물고 기절했구먼. 최검객을 마지막으로 모든 자객들이 쓰러졌지요. 그 틈을 타요진 마님은 도망을 쳤지요. 헌데 저잣길 끝에서 누군가에게 옷깃을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바로 효원 마님이었습니다. 어딜 도망가시나 동생. 죗값은 치러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흉계를 꾸민 일당이 전원 일망타진되었습니다. 죽다 살아난 이대감은 봉대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손이 벌벌 떨리고 있었지요. 자네 아니었으면 진작 저승으로 갔을 것이야. 이 은혜를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논 10마지기와 밭 10마지기를 자네 명의로 돌려주겠네. 아이고, 그렇게 많은 재산을 뭐에 쓴답니까? 봉대는 손사래를 쳤지요. 허나 이대감은 이미 토지 문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내 진심일세. 주저 말고 받아주게나. 그리하여 봉대는 뜻밖의 큰 선물을 받게 되었지요. 봉대는 논밤 문서를 펄럭이며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헌데 막 산길에 접어들 무렵 발길이 멈춰졌습니다. 누군가 나무 그늘에 서 있었지요. 거기엔 기품 있는 여인이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효원 마님이었지요. 봉대님, 저를 구해주셨을 때부터 마음에 품은 것이 있었어요. 은혜인지 연정인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도 몇 번씩 봉대님 얼굴이 생각났습니다. 봉대는 놀라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지요. 아이고 저는 무슨 말씀인지 잘. 이미 대감께는 떠나겠노라 말씀드렸어요. 이제는 갈 곳도 없고 붙들어줄 이도 없지요. 그러니 봉대님이 저를 데리고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봉대는 말없이 마님을 바라보았지요. 이내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마님. 어디든지 함께 가시죠. 봉대와 효원 마님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대감이 준 재산을 가지고 먼 마을로 떠났지요. 거기서 새살림을 차린 두 사람은 마침내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마님, 이제야 마님은 제 색시입니다. 서방님, 이제 저는 서방님 것이어요. 봉대는 그 무시무시한 거대 방망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담대한 효원 마님도 봉대의 방망이 앞엔 기가 질렸지요. 마침내 봉대가 달려드니 마님은 밤새 자지러졌답니다. 온 동네 과부들을 죄다 만족시킨 봉대였지요. 이제 그 온 힘을 효원 마님에게만 쏟아부었답니다. 그리하여 새벽이 올 때쯤에야 첫날 밤이 끝났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 없이는 더는 못 살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 한편 충주댁과 나주댁은 봉대를 찾아 길을 나섰습니다. 이들은 사흘을 굶은 것처럼 주변을 헤매었지요. 아니 이놈이 도대체 어디 간 것이오?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가 있단 말이냐? 그러게 말이여. 그날 이후로는 콧배기도 안 보이니. 분명 다른 여편네한테 잡혀간 것이 틀림없다니까. 그 소문을 들은 이웃마을 과부들까지 합세하였지요. 이들은 마침내 봉대 찾기 원정을 결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산속은 물론 강릉 읍내까지 뒤졌지만 봉대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놈을 그때 그냥 집안에 묶어두는 것이었어. 그러게 말이여. 그 크고 묵직한 몽둥이를 어디 가서 찾는담. 기운이 빠진 과부들은 발걸음을 돌리며 투덜거렸습니다. 이후로도 봉대와 효원 마님은 아들, 딸 여럿 낳고 행복하게 살아갔답니다.
아버지, 오늘 저랑 물고기 잡으러 가요. 아버지, 오늘 저랑 쑥 캐러 가요. 이 녀석들만 보면 세상 다 가진 기분이구먼. 그리하여 두 사람은 다른데 마음 두지 않고 오로지 서로에게만 마음을 주며 늙어갔습니다. 그 집에는 바람이 불면 아이들 웃음소리가 번지고 저녁이면 봉대와 마님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답니다. 우리 영상을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후에도 재미난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 다른 영상도 꼭 보러 와주세요.